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콘텐츠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승찬 대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네. 오랜만에 유익하고 심도 높은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선 산업이 요즘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치고 올라와요. 뭐 일본이랑 우리가 뭐 경쟁력이 어때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좀 하다가 네. 요즘엔 미국이 군함을 중심으로 네. 한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네. 우리는 이 손을 어떻게 잡는 게 우리한테 제일 유리할 거냐? 이걸 가지고 고민과 분석을 갑자기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대부이자 전문가이자 네. 고맙게도 또 종종 나와서 설명도 잘해주시는 권효재 대표님 네. 모시고 마스가와 조선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방송 나가고 나면 댓글에 이제 질문도 하고 당연히 뭐 코멘트도 하고 쭉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적절한 질문이나 반응이 있던가요? 바스가가 워낙 요즘 화제니까 뭐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또 댓글 다시는 분들 사이에도 있었고 예. 또 제가 모르던 부분, 틀린 부분 잘 지적도 해주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질문은 좀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해가 발생한 이유는 사실 이 스토리 전체가 한 3, 4부작에 해당되는 분량인데 그러다 보니 예. 일부만 듣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당신이 전문가인데 그래서 뭐 해답이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건 사실 오늘 얘기할 예. 이야기인데 말씀을 못 드렸었죠. 그래서 네. 오늘 이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앞서서 한 두 편의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또 뭐 피드백에 대한 답도 잠깐 주시면 주시고 네. 그리고 한번 좀 진행을 해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1, 2부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미 해군의 전력과 중국 해군의 전력의 격차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만 봤을 때, 특히 대만 해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두 해군이 만약에 교전을 전면적으로 했을 때 이제 승부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거나 미국이 이기더라도 상당한 미국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자체적인 분석 결과도 그렇고 중국도 이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들을 주신 게 그건 미국 특유의 엄살이다. 네, 그다음에 어떻게 중국 함선 숫자가 미국보다 지금 한 80척 더 많습니다. 예. 근데 그 80척 많은 거가 미국은 항공모함이고 중국은 뭐 조그만한 상륙정을 비교하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이제 미국 해군 제가 만나본 해군들은 다 똑같이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네, 있다.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 미국은 전력을 증강하는 그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코로나 이후에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미국의 자체적인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이것은 이제 뭐 미국의 전략 연구 기관이든 해군 장성이든 밑에 실무를 하는 영관급이든 간에 동일한 목소리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미국 해군이 왜 이렇게 전력이 약화가 돼 있는 거냐? 예. 그 문제를 이제 좀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조선업이 이제 붕괴 상태니까 배가 빨리 안 나온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고. 두 번째는 있는 배 수리도 잘 안 된다. 그럼 이제 왜 수리가 잘 안 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사람이 자꾸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도 신원 조회 같은 것들이 복잡하니까 사람을 충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이 조선 소모함의 문제는 아니다. 미 해군 자체가 냉전 이후에 규모가 축소되면서 조직이라는 게 이제 규모가 축소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 해군도 배가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걸 원하지도 않았고 네. 또 어차피 배 척수가 줄어드니 하나하나를 아주
고급 사양의 좋은 배를 원하다 보니까 이게 겹쳐가지고 배 하나가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너무 오래 걸린다. 걸리고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심해졌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결론은 동맹국과 같이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결론 내린 게 이제 작년에 확실하게 결론이 났고, 그래서 동맹국이라면 이제 한국, 일본, 뭐 나토의 이제 유럽의 조선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들과 협력해서 미국의 조선업 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확장된 차원으로 미 해군의 전력도 증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번에 방송 나가고 나서의 일이죠. 관세 그 협상이 타결이 돼서 저희가 총 3,500억 불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건데 1,500억 달러는 이제 이 마스가 그 조선 용도로 딱 정해져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다 현금 투자는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산업부 장관께서도 밝혔듯이 이것은 이제 현금 투자, 그다음에 보증,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금융 방법들을 다 동원한 총액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이런 돈들을 이용해서 미국 조선소를 다시 건물을 새로 짓고, 뭐 우리나라 조선소가 미국 조선소를 사거나 혹은 또 배를 발주하거나 거기에 대한 신용을 보강하는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이런 돈을 투자해서 미국 조선업을 우리나라가 붙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좀 새로운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게 하려고 한다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가 배 만드는 거 니들이 보고 배워하고 과외를 좀 해준다는 거겠죠. 배 만드는 건 미국 정부가 필요하니까 본인들이 돈 내서 만들다고 주문은 본인들이 할 거고, 근데 빨리빨리 못 만들고 잘 못 만드니까 우리가 옆에 가서 만들어주고 뭐 그걸 위해서 합작도 하고 뭐 그런 의미입니까? 네. 이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게 이제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 오션 사례입니다. 이제 한국의 대기업 대조선소가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조선소를 사서 사서 직접 더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조선업이라는 게 돈만 넣어 되는 게 아니더라. 많은 사람을 교육시켜고 훈련을 시켜야 되니 사람도 훈련시켜 달라. 그다음에 기술도 이전해 달라. 그러니까 투자, 기술, 사람 이걸 다 원하는. 다 해줘라. 우리는 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게.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해군은 해군배를 발주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미국 국적의 상선이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등록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배가 200척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 방송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그게 5,500척이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매년 막대한 물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자를 운송하는 배의 절반 이상이 다 중국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진다든지 뭔가 비상 상황에 이제 미국에서 대량의 물자를 어느 지점으로 운송을 시켜야 될 때 미국 정부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배가 없으니까. 아, 전략적으로 해야 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상선대를 전략 상선대라고 합니다. 그 상선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등록된 배들이 너무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지금 미국도. 네, 그래서 미국의 전반적인 계획은 2030년까지 미국 정부가 필요로 해서 이제 그 미국 정부가 해운사 모집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배를 예비용으로 잡든 무슨 물량을 주든 할 거니까 해운사는 들어와서 우리한테 계약을 하고 그걸로 배를 지어라. 그럼 그 배를 이제 미국 조선소에 발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상선으로 운영되다가 유사시에는 좀 징발을 할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인데 그런 배가 한 200척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기존의 배가 너무 낡아서 그건 사실 못 쓰는 배가 많거든요. 미국의 해운사들은 미국의 해운사입니까? 네, 미국 해운사입니다. 미국 해운사들은 그 낡은 배를 지금까지 그냥 꾹 참고 운영했던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미국 해운사들이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그 무역의 해운 시장에서는 사실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랑 하와이, 미국 본토랑 이제 카리비안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했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이제 잉여 농산물을 해외에 이렇게 원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미국 정부가 곧 이제 해운사 겸 화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들이 그런 거 싣고 다니네. 있었는데 그 배가
어떤 배들은 뭐 45년 된 배도 있었고 너무 낡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싹 교체하고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우리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배가 지금 200척이 아니고 적어도 400척 이상, 사실 500척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배가 당장 물량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싣고 나를 화물이 그러니까요. 없죠. 예. 그렇죠. 화물은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준 단용 요구합니다. 정부한테 우리가 이 배를 만들었는데 당장 장사가 안 되면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대기를 하더라도 저희한테 적절하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예.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배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그거를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가 됐고 발의된 것도 있고 예. 예산이 편성되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그 배 수명 뭐 30년 동안 배를 운영하는 선사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 거고요. 그럼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제 조선소에 발주할 겁니다. 미국 조선소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배는 비싼 배.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 같은 배를 한국에서 만들면 1억 불짜리 배도 그런 배는 2억 불, 3억 불 합니다. 예. 배가 비쌉니다. 그 비싼 배를 미국 조선소에 발주를 했을 때 한국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런 배를 지금 미국에서 만들면 3억 불에 받아도 돈을 벌기 힘든데 우리가 좀 잘해서 2억 불에 만들 수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난다. 근데 이제 한국은 배값이 원가가 1억 불이고 그걸 미국에서 만들 때 2배 정도 돈 더 들여서 만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사들은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미국 그 조선소 작업자들이 이제 임금이 아무리 손이 굼떠도 손이 굼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일단 인건비가 비싸죠. 비싸고 생산 시설이 낡았고 뭐 간접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하는 이슈가 있지만 네. 배값을 그렇게 2배 이상 받으면 해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면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우린 생색도 내고 돈도 많이 벌겠네 쪽이에요? 아니면 미국이 도움을 요청하는 분위기니 생색은 나겠지만 아우 그거 돈 안 돼. 가서 미국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해. 앞으로도 안 남지만 뒤로는 많이 미칠 거야. 쪽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지금 이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는 그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댓글에도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마스가 대박론. 이제 미국에서 앞으로 나올 그 수요가 엄청나다. 사실 그거는 숫자만 보면 일리가 있는 게 미 해군이 연간 이 신조하고 자기들 배 수리하는 데 쓰는 돈이 대략 한 400억 달러 됩니다. 네. 우리 돈으로 지금 한 56조, 60조? 예. 60조 가까이 되는데 네. 조선 3사 매출을 다 합치면 한 40조 됩니다. 연간. 네. 그러니까 사실 3사 매출보다 더 많아요. 그러네요. 네, 더 많으니까 뭐 낙관적으로 그 중에 한 5분의 1만 우리가 가져와도 예. 조선 3사 매출의 거의 뭐 20-30%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그 매출을 미국 조선소들이 먹었어요? 그렇죠. 와, 우리나라 조선소들보다 그럼 매출 규모는 훨씬 많았겠네요, 미국 조선소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국 그러니까 방위 산업의 특징인데 물론 미 해군이 그 배를 신조 발주를 하는데 항공모함을 짓는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항공모함에 배가 있고 들어가는 레이더, 뭐 미사일, 그런 건 무기 체계 사다 박아야 되니까. 이게 다 들어가는 금액이니까 조선소에 정말 남는 그 매출은 좀 줄어들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그룹은 하나오션은 배도 만들지만 예. 이제 하나그룹의 다른 에어로스페이스나 다른 계열사는 미사일도 만들고 레이더도 만들고 무기 체계도 만드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그런 첨단 무기 기술도 익히고 예. 또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필리 조선소 그 하나오션이 인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가 군함 만들게 되면 이번 기회에 국산 무기 우수한 무기를 넣을 미국 수 시장에 있겠네. 소개해서 그 만약에 국산 무기 탑재하게 되면 이거는 뭐 2배, 3배 남는 장사죠. 예. 왜냐하면 배도 만들어 배에 들어가는 무기도 납품해. 이 배에 들어가는 무기는 사실 지금 판매하는 그 금액보다
향후 30년간 유지 보수와 아, 그 미사일을 계속 이제 훈련할 때 쏘고 또 발주를 새로 하잖아요. 면도날 같은 거네요. 네, 면도기 그게- 면도날. 그게 훨씬 큽니다. 카트리지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렇게 불러요? 네네. 프린터나 이제 면도날, 어. 면도기를 사면은 면도기는 거의 공짜고 사실 면도날로 돈을 버는 거고 프린터도 거의 공짜인데 프린터에 이제 그 잉크나 토너로 돈을 벌죠. 그러니까 이제 방위 산업도 그런 면이 강합니다. 내가 지금은 좀 손해 보고 팔아도 거기 들어가는 부속, 무기, 뭐 유지 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예. 돈이 되기 때문에 하나그룹은 좀 다르게 계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스가 대박론이 있습니다. 예. 미국이 중국하고의 패권 경쟁을 포기할 리는 없다. 그러면 어쨌든 해군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뭐 미국 자기들이 시인하듯이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되니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뭐 유럽은 지금 자기들 방위 산업을 위한 수요도 지금 못 되고 있는 건 예.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탈락이고 일본은 일본의 그런 조선과 방위 산업체들의 인력이 많이 이제 고령화돼서 사실 일본도 그 강자긴 한데 이렇게 과감하게 미국 시장에 가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비즈니스를 할 만한 상황은 예,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좀 협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미 해군의 수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대박론이 있고 네, 네. 근데 이 대박론은 잘 보면 조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숫자는 다 이 논리상 맞는데 필드에서 군함을 만들어 보신 분들 혹은 미국 국방부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엄청난 미국 특유의 페이퍼, 그다음에 느린 어떤 의사 결정,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방산 업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딱 자기들이 이제 틀을 짜서 그 안에서 이제 나름 생존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매기 같은 거죠. 예. 우리가 딱 가는 순간 이제 전체 그 원가가 떨어지고 경쟁이 붙고 막 가격에 자기들이 누렸던 걸 못 누리잖아요. 네. 그럼 여러 가지로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뭐 지역구 의원을 동원해서 법안을 뭐 방해한다든지 뭐 하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고 뭐 다 좋다. 그걸 극복했다 치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과감한 행정 명령과 여러 가지 그 추진력을 가지고 그런 걸 다 돌파했다고 치자. 예. 문제는 제조업에 별로 열의가 없는 나라 사람을 데리고 제조업을 잘 할 수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자동차까지는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프리미엄 브랜드 자동차 만들면은 좀 극복할 수 있는 거. 예. 또 로봇 자동화로 극복할 수 있는 거. 또 미국이 우리보다는 자동차 절대 생산 대수가 지금도 많고 자동차 산업에 워낙 뿌리가 깊으니까 예. 산업이 붕괴됐다 할 수는 없죠. 근데 조선은 다릅니다. 조선은 사람이 손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자동화가 기계화가 어려워요. 네, 자동화와 기계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뭐 디자인 프리미엄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뭐 배라는 게 뻔하니까. 디자인이 다르다고 하는 건 아니고 B2B니까. 예, 사양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스가가 말씀하신 대로 이건 쪽박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단물만 빨릴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노하우 다 넘겨주고 거기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그런 국방 계약에 얽혀가지고 탈탈 털리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이제 이 대박론과 쪽박론이 다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일단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정주영 회장께서 울산에 조선소 짓고 배수출하자고 했을 때 그걸 낙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근데 이제 그 하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웃자겐더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일이야라고 하는 그 패배주의는 전 좀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목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합니다. 뭐 예. 대표님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시스템 아래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뭘 잘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실제로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요.
이제 한국 조선업의 핵심은 높은 생산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부지 내에서 미국 조선소는 연간 배를 3척 만든다 하면 한국 조선소는 대략 비교하면 한 15척 만듭니다. 그렇게 차이가 네, 나요? 5배 생산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게 가능할 텐데 생태계도 그렇게 딱 맞춰져 있을 거고 그 사람도 이렇게 다 세팅이 돼 있을 텐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네. 이제 세트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세트라 함은 우리나라의 설비,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 시스템, 네. 노하우, 네. 그다음에 기량을 가진 작업자들, 그다음에 공급망 이게 다 만들어져야만 네. 이런 높은 생산성이 나올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 필리야드의 경우에 딱 그 숫자가 나오는데 한화가 인수하기 전에는 한 척의 배를 지었습니다. 연간. 한화가 인수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바뀌고 개량이 돼서 한 2척 정도 생산을 한다 합니다. 목표는 10척입니다. 10척. 아니 연간. 뭘 어떻게 하면 5배, 10배를 더 만들어요? 한 50% 높아요, 뭐 30% 높아요는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될까요? 이제 전에 그 얼핏, 제가 설명드렸던 걸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하면 예. 배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블록공법으로 배를 맞추는 데 있어서 막판에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안 맞아서. 아기가 안 맞아서 모듈 다 만들고 나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네.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안 맞고 마무리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늘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품질 관리를 잘하고 공법을 세심하게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 설계를 처음부터 현장에서 설치할 때 오류가 안 나도록 설계를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박자가 맞으면 이제 훨씬 더 배를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배를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가 핵심입니다. 예. 그게 되게 대단한 이제 나라마다 그 공정을 그렇게 관리하는 게 대단한 어떤 노하우고 기술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배 종류별로 네. 관리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를 이제 블록을 100개를 자르는데 그것도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블록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가장 생산성이 유리하다. 이 조선소가 갖고 있는 설비와 작업자들의 기량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식으로 블록을 구분을 하고 제작 순서를 정해주고 자재와 도면과 사람을 일치시켜서 생산 흐름을 이렇게 매끄럽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잘 타면 네. 생산성이 놀랍게 빨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화 필리야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좀 더 해서 목표를 이제 연 10척 배를 만들겠다. 지금 2척이니까 5배 올라가는 거죠. 와. 그리고 최종 목표는 20척 만들겠다. 연. 그런데 네. 필리야드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한국 중형 조선소들이 있는데 지금도 20척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다 하는 일인데 다 하는 일인데 미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이 1년에 한 척 만들고 우리는 같은 환경에서 10척을 만들면 일본, 중국도 그 정도 만들어요? 한 10척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참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묘하게 잘 뽑는 건가요? 우리는 조선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소 외부의 공급망까지 다 동원을 해서 조선소는 최종 조립을 하는 형태입니다. 아, 거기서 속도를 내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비교가 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애플 투 애플은 힘들고 그걸 이렇게 억지로 맞추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미국의 어떤 그 능력 1이다, 단위 능력 1이다 하면은 우리는 한 5 정도 되고요. 중국은 3 정도, 일본은 이제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근데 정도로. 이게 네.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보다 못해서 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속도를 높이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게 단점은 뭐냐면 많은 자원을 한 번에 다 투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금 부담도 많이 들고 네, 묶이는 자금도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영상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최적의 속도를 일본은 이제 어떤 조선소들은 일본을 좀 낮췄습니다. 낮춰가지고 최적의 원가 구조로 돌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생산성이 별로 안 높아 보이지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선소의 생산 속도와 경영 상태와 품질을 다 봐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 잘하고 있고 한국도 잘하고 있고
중국도 많이 따라왔다. 근데 미국 조선소들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물량이 너무 없다. 조선소가 이렇게 이제 매끄럽게 돌아가려면 물량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물량이 없기 때문에 미국 그래서, 정부가 마중물로 발주를 이렇게 팍 해줘야 됩니다. 해주면 그걸 가지고 안정되게 이런 물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모집하고 투자를 해서 합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필리야드가 이제 그런 마중물이 필요하니까 배를 12척을 발주했습니다. 스스로. 네. 그래서 똑같은 기름 운반선 10척을 지어라. LNG 2척을 지어라. 시간은 7년 줄게. 그러면 이제 그 계획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조선소는 지금 당장 수주 잔고는 한 척인데 그 다음 배가 없으면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죠. 안정적인 물량도 먼저고. 네. 대표님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은데 이게 관건이야 할 만한 게 뭘까요? 혼자 생각하시는 것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번 이제 조지아주에 있었던 그 미국 IC 이민 단속국 사태 같은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 배를 만들다 보면 이제 그 현장의 기술자들로는 처리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높은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해주면은 금방 끝날 일이. 그 현지에서는 도저히 끝이 안 나서 헤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필요하면 이제 한국의 인력들이 미국에 가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제안했던 게 마스가 패스를 만들자. 별도의 비자를. 네, 그래서 이제 그 출입국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어떤 그런 특수한 비자가 있습니다. 빨리 통과도 하고 묻지 따지지도 않는 비자가 있는데 마스가에 소속된 그 조선 기술자 전문가들에게는 미국이 그런 패스를 우리가 쿼터를 요구할 수 있겠죠. 1,000개든 2,000개든 받아가지고 주라. 그걸 가지고 필요할 때 얼른 가서 작업을 해주고 코치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배가 빨리빨리 건조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비자를 받아야 되고 뭐 기다려야 되고 미국 현지에 가서 그런 직접 생산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걸리면 하염없이 늘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고 할 것도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는 저번에 한번 조지아에서 큰 일이 터진 다음에 미국 정부도 뭐 앞으로 이 대미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은 비자를 상무부에서 내겠다, 상무부가 관리하겠다. 뭐 그 다음에 그 방문 비자만 혹은 여행 비자만 가지고도 필요한 어떤 그 비즈니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했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급망이 같이 가야 됩니다. 공급망. 그럼 공급망이 간다는 건 뭐냐? 엔진 공장이든 뭐 부속 공장이든 부품 공장이든 페인트 공장이든 수준 있는 회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그룹차 그룹은 그런 걸 잘했습니다. 자신들의 역량을 다 집결해서 조지아에다가 서버나 옆에 그 엄청나게 큰 메타 플랜트라는 걸 짓고 거기에 보면 이제 배터리 공장부터 뭐 그 자기들 수직 결합된 공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조선도 성공하려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회사들이 그 3사 3색 색깔 다른 색깔별로 이렇게 미국 시장을 나눠서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가 사자가 만나가지고 사실 어떤 특정 지역에 거대한 조선 거점 만드는 것이 사실 훨씬 효율적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울산 그렇죠. 같은 것을. 그게 효율적인데 그 분야까지 논의를 이제 집중시키려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감당하는 산업부에 부처가 있는데 미국은 아직 그런 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백악관 그 안보실에서 조선을 관장하는 이제 부처가 생겼고, 그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 간의 실무 협상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대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급망까지 같이 구축하는 것을 논의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 그 한국 조선소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그 조선 생태계를 다시 살려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선소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 생태계를 그대로 거기다 갖고 와서 이식해서 그 원래 우리가 한국에서 하던 대로 굴리게 되면 그 목표가 서로 상충될 것 같은데요. 일부는 상충될 수 있지만 네.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조선업을 육성할 때 이제 처음에는 철판도 수입하고 엔진도 다 수입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철판도 포스코가 만들었고 엔진 공장도 외국이 자본 투자를 해서 한국에 엔진 공장을 짓게 하고 그 엔진을 일부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 엔진 회사가 미국에 가서 지금 미국의 조선 엔진 회사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사실 없어졌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명맥만 남아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랑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엔진 공장을 좀 거점에다 짓고 조인트 벤처 개념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을 많이 쓰고 그러면 예, 미국도 나쁠 것은 없고 우리도 이제 완전히 미국 회사한테 엔진을 샀으면은 이거는 뭐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원하는 제품도 안 나오고 가격도 비싸고 음. 그래서 이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조선소만 가는 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가서 거기서 다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사실 그 한국의 조선업이 해외에 이렇게 조선 기지를 만든 경험은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미국이 경험이 없는 거지. 중국 있었고 필리핀도 있었고 뭐 베트남도 있었고 기자재 업체 다 같이 갔었습니다. 예. 기자재 업체가 없으면 배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도 같이 갔었고 그 성공했나요? 다? 하나씩 살펴보면 네. 맨 처음에 해외로 이제 진출을 하고 조인트 벤처까지 포함했을 때 시작한 거는 대우가 이제 루마니아에 96년에 시작했던 건데 사실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지만 이제 원하는 생산성 나오지 않았었고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공급망이 같이 못 갔다 네.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에 이제 STX인가? STX 갔었고 네. 그 하나오션도 지금 남아 있고 공장이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두 군데 해서 사실은 경험이 네 군데나 있었고 그 공장들이 이제 뭐 잘 되다가 파산하고 주인이 바뀌고 손바뀜이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지금 오늘 시점에서 그 자리에서 지금 배를 다 잘 만들고 있느냐? 잘 만들고 있습니다. 예, 잘 만들고 있어요. 옛날에 생각했던 수준의 생산성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배나 블록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왜 그러면 성공했느냐? 역설적으로 공급망이 현지화되고 중국 안에서도 잘 되니까 기술자를 구하고 철판을 구하고 의장품이나 필요한 걸 다 구할 수 있어지니까 경영이 안정화됐던 겁니다. 필리핀은 이제 아무것도 공급망을 갖추기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는 일부는 그 수빅이었는데 수빅에 같이 갔고 일부는 다 부산에서 바지선으로 물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높은 어떤 비용, 그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이 배 생산성 높이기가 어려운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겹쳐서 덥고 뭐 네, 덥고 습하고 이런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잘 안 됐었죠. 잘 안 됐었는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그 조선소 일부를 다시 임대했습니다.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조선업을 잘 해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이전시킨다라는 거는 조선소와 공급망이 같이 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안정된 물량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안정된 물량이 있어야만 조선소든 엔진회사든 엔진회사의 부속을 납품하는 2차 그 벤더든 간에 같이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정된 물량이 안 보이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의 조선소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단계입니다. 하나그룹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제 먼저 가서
인수를 하고 시작을 한 것이고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과연 안정된 물량이 나올까, 나오면 언제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그걸 보면서 이제 좀 기다리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들어가기로 할 때 물량도 확보하는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군요.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럼 하나오션은 뭘 보고 들어간 거냐? 그렇지. 네네. 하나는 이제 다른 그 두 회사하고 사정이 약간 달랐는데 하나그룹이 미국에서 이제 에너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유한 LNG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더 확장해서 미국 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에너지 사업에서 나오는 LNG 선이나 원유 운반선이나 석유 제품 운반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량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조선소 돌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12척도 사실 그런 하나그룹의 배경과 연관이 있는 배들입니다. 그런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 필리보다 더 먼저 봤던 거는 이제 오스탈이라는 다른 이제 군함 전문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거는 이제 군함 시장 보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고 현대중공업은 좀 신중한 입장이죠. 현대중공업이 왜 신중하냐면 현대중공업은 전통적으로 해외 진출을 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이후 조선 붐이 일었을 때, 중국 붐이 일었을 때 현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현대는 전통적으로 배만 만드는 게 아니고 배에 들어가는 엔진, 뭐 전기, 중전기, 기자재 이걸 다 만들어서 수직 계열화 및 규모의 경제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은 배에 들어가는 중전기를 이제 외부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두 회사는 각각 5억에 사오는데 현대는 자기가 스스로 만드니까 4억 5천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4억 5천에 넣어도 상관없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한번 들어가면 이제 부품을 팔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4억 5천에 팔고 대수명 동안에 부품값을 5억 이상 또 더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렇겠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배값도 경쟁력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는 더 많은 배에 들어가는 더 많은 것을 하자. 그리고 최대한 울산과 이 그 한국 안에서 하자라는 주의였는데 이러한 그 현대의 어떤 그 접근 방법이 이제 사실 미국을 감에 있어서도 좀 작용을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외 야드를 운영해 본 경험은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대는 베트남에 현대 미포가 베트남에서 수리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형조선소 만든 게 한 건이 있기 때문에 현대는 좀 신중하게 보고 있고 미국의 큰 회사랑 제휴를 해서 미국 회사랑 공동으로 배를 만드는 정도까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야, 많이 투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모르겠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은 게 조선소를 만드는 것부터 사실 큰 일이고. 그렇죠. 네. 조선소를 만든다라는 그 자체가 돈이 적게 들어도 요즘 돈으로는 뭐 2조 3조 듭니다. 근데 2조 3조가 들고 나서 자동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2, 3조짜리 조선소는 적어도 한 3천 명 이상을 사람을 훈련시키고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훈련시키고 넣는 것도 복잡한 일이고 2, 3조 넣어가지고 조선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조선업이 바쁘죠. 바쁘니까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 한국 안에 사람 찾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한국조선업이 너무 호황이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빼기 어렵고. 네, 그렇죠. 고수를 빼서 토입을 해야 되는데 이 고수는 지금 바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대만큼은 그렇게 빨리 진행될 일은 아니고 차분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임기 끝나도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고민은 중국과의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제 바이든 정부 행정부 말기 때 이런 조선업 부활과 그 미국 해군력 부활이 필수적이다는 거는 그때 확정이 된 사안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 의회가 미국 해군의 그 신조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과 예산을 배정에 있어서는 의회도 상당히 앞장서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만의 아젠다는 아니고 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기존 유지가 될 것인데 좀 챙겨야 되는 건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는 결국 얼마나 누가 돈을 대서 그 마중물이 될 이제 주문을 넣어줄 것이냐 관건이고 이제 그거를 그 마스가 펀드에서 펀딩을 할지 네, 미국 정부 연방 정부의 어떤 재정으로 할지 그것도 아니면 어떤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할지 이거는 이제 더 지켜보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조선사들이 돈을 낼 일은 없을까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조선 불황이 왔을 때 중국 조선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리스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리스 회사라는 게 이제 예, 어떤 그 배든 비행기든 필요로 한 사람한테 대신 사주고 빌려주는 회사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조선소들이 리스 회사를 차린 다음에 이제 배가 필요한 유럽 선주들한테 배를 이제 자기가 자기 돈으로 배를 발주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돈 빌려줄게 우리한테 주문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소위 100% 금융을 하는 거죠. 유럽 선사들은 그냥 내가 그 배를 써서 앞으로 해운업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약만 하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유럽 선주가 많이 중국으로 넘어갔었죠. 왜냐하면 다 어려운데, 다 돈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금융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중국 조선소들이 배는 좀 떨어지고 뭐 약간 신뢰가 가지 않는 면도 있지만 100% 금융을 해준다니까 이제 발주했었는데 그 스킴이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중국 조선소들은 중국 선사 중에도 좀 커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선소이기도 하면서 선사이기도 하면서 예, 대규모 이제 금융업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사실 일본도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밑지 상사가 있고 밑지 상사가 있고 밑에 해운사가 있었고 조선소가 있었고 은행이 있었고 이 네 개가 이제 서로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중국이 카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비슷한 구조를 우리 조선소들이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안정된 그래 우리가 너 배를 빌리거나 스탠바이 시킬 거니까 내가 얼마 돈을 줄게. 그럼 그 계약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파이낸싱을 해서 우리한테 발주를 해가지고 배를 미국 정부한테 이제 계약을 맺고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권 대표님 나오시는 건 정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따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조언하실 게 있으면 짧게. 사실 좀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냉정하게 우리 조선업을 해외로 뭐 이전을 하든 기술을 이전하든 전수하든 만들든 간에 그 가장 대전제는 우리 본진이 탄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우리 본진이 지금 탄탄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현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조선소 현장이 예. 이렇게 잘 나가는 요즘도 예. 무너진다는 말이 뭐냐면 고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있는데 연 뭐 1,000명, 2,000명씩 은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받쳐줄 새로운 사람들을 뽑느냐? 안 뽑습니다. 다 어떻게 커버하느냐? 외주 업체 붙이고 외국인 노동자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조선소의 장기적인 건강과 활력도나 이거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이 조선소가 얼마나 도전적인 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LNG선으로 돈 잘 벌고 뭐 대형 컨테이너선 잘 하지만 이 해운 업계에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LNG선이 항상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컨테이너선도 발주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어떤 다른 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 하던 배도 있지만 지금 도전해야 될 배도 있습니다. 어렵고 난해한데 지금 도전해야 되는 그런 배를 안 하면 미래 시장이 안 열립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객선도 크루즈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새로운 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런 새로운 배를 하느냐? 그런 배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런 배를 지금 누가 하느냐? 중국 조선소가 다 합니다.
배우려고 네. 스킬 익히려고. 그러니까 중국 쪽 선수들은 지금 많이 하는 배를 열심히 따라오는 거는 우리가 뭐 원가 경쟁을 하든 생산성 높이든 해서 어느 정도 견제가 되는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 미래의 배를 우리보다 그들이 먼저 하고 있다. 그들이 먼저 하고 있다. 그럼 왜 그들이 먼저 하느냐? 미래의 배가 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쓰는 연료를 쓰는 배, 암모니아를 쓰는 추진선이랄지 그런 거를 엄청 거대한 크루즈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하지만 그들도 하고 그들이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들이 더 많이 하느냐? 주로 이런 거는 이제 유럽 선사들이 발주하겠죠. 발주하는데 이제 이렇게 호황기에 돈이 있으니까 그들은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어 해서 옵니다. 그러면은 한국 조선소들한테 가면은 한국 조선소는 딴 것도 바쁘고 인원도 부족하니까 값을 높게 부르고요. 오지 말라고. 네, 중국 조선소들은 할게 하고 적자를 감수하고 그런 배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배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험이 그들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이게 우리가 일본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안 한다는 거. 네, 20년 전에 제가 LNG 선에 대한 얘기할 때 들었던 그런 혁신과 변화를 왜 했느냐? 우리는 그때 열심히 한 이유가 그래야 주문을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나가서 봤을 때는 뭐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당대에서는 좀 괴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돈 안 되는 배 왜 하느냐 해서 반대도 많았던 거고. 근데 그런 반대가 조선소가 점점 커지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경험을 쌓이고 나이가 많아지면 더 반대가 강해집니다. 반대 강해져요. 그래요. 네. 왜냐면 잃을 게 많으니까. 근데 잃을 게 없는 조선소는 거침없이 도전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래 선종에 대해서 조선소 탓할 수는 없고요. 정부나 이런 데서 좀 신경 써서 그런 배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네. 이건 조선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조선소는 엄연히 상장 다 돼 있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ROI 제일 잘 나오는 걸 만든다는 해야 거죠.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하려면은 정부가 신경 써가지고 그런 돈 안 되지만 해야 될 배는 정부가 발주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정부 차원 신경 쓰자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조선업이 그러면 얼마나 매뉴얼화가 잘 돼 있고 인수인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잡한 조선 생산이 디지털화돼 있고 데이터화돼 있느냐 잘 안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떠나면 막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 조선소의 어떤 생산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돌리는 데 있어서 이걸 이제 컴퓨터로 하고 자동화하고 인공지능을 넣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인공지능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양질의 데이터가 조선소에서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 되는 거고 사람이 그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미국이든 뭐 인도든 브라질이든 사우디든 이제 우리 조선소를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데 가서 이제 조선소의 그런 계획 짜는 사람도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 가르칠 교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돌리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냥 다 전수가 되어 온 거예요. 지금 부장님이 하시는 걸 옆에 차장님이 5년 동안 옆에서 보고 배웠고 밑에 과장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외국 가서 하려고 하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돌리는지. 그래서 데이터화, 디지털화, 매뉴얼화 이걸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안 되면 해외 조선소를 짓는 건 되는데 운영하다 보면 금방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거는 김 부장님이 아는 건데 뭐 이렇게 된다. 그 김 부장이 100명 있어요. 그럼 100명은 각자 자기 건 되게 잘하는데 남의 걸 잘 모르고 또 어디서 이제 이슈가 생기냐면 조선소 레이아웃이 바뀌고 조선소에 짓는 배가 바뀌고 장비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다 새로운 일이 되는 다 새로운 일이고 100명의 김 부장이 문제를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와 디지털화 매뉴얼화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항공산업하고 자동차 산업은 이게 참 잘 돼 있습니다. 네, 항공하고 자동차는 이 대량 생산하니까 모든 그 제품의 프로덕트의 부품이 다 디지털화돼 있고 10만 대 차가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배는 다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 배가 다 다르니까 그 핑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실 그런 이제 좀 이 암묵지가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으로 진출하거나 필리핀 진출하거나 어디 갔을 때 늘 겪었던 문제가 현지 작업자를 교육시킬 만한 교재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이 야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을 우리 스스로 잘 못 찾았습니다. 잘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회사들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예, 노력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더 많은 직영 인력을 채용을 해서 기술 전수를 해야 됩니다. 외주 인력 쓰고 싼 외주 인력 쓰고 외국인 노동자를 의존하는 거는 5년이면은 끝입니다. 5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본진을 탄탄하게 해야 마스가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매뉴얼은 만들어야 된다고도 느끼면서도 안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는데도 아니면 그랬을 것 같은데 진짜. 그 좀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조선업 관련된 직무 교육 매뉴얼이라는 게 국가가 이렇게 관리하거나 그러니까 확인한 것들이 잘 없고 예. 각 회사는 자체적으로 뭔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고 또 대비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요즘 거랑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일본은 거의 전집이 있어요. 전집. 모든 그 직종별로 상세한 사진과 그림이 다 된 전집이 있고요. 또 그런 미국도 그런 게 전집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네 그럼. 할 수 있죠. 근데 각 회사 입장에서는 바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예, 그건 사실 이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있죠. 미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배를 엄청나게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그때는 심지어 이제 마를린 몰로가 비행기 공장에서 무인기 만들었고요. 진짜로. 여공으로? 예, 예. 그냥 그러다가 마린 멀로가 된 거죠? 그렇죠. 예. 19살 때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런 사람 데려와서 너는 지금 뭘 해라고 바로 딱 시켜야 되니까 모든 걸 다 매뉴얼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제조업이 폭발 성장한 거는 그때 매뉴얼화 힘이 컸어요. 그 이전에는 미국도 매뉴얼화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소녀 아주머니 데려와서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모든 걸 매뉴얼화했고 일본도 그걸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일본은 80년대 너무 엔고 때문에 외국으로 많이 나갔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그런 필요 때문에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좀 노력 많이 해야겠네요. 정부가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몰랐네. 왜 그걸 정부가 해야 될까요? 자기 회사 매뉴얼인데. 자기 회사 매뉴얼을 사실 좀 이제 일본은 공개하고 대중 서로 이제 공유해서 어떤 산업 전체 자산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복잡하구나 마스카가. 미국이 근데 마음 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이거는 언제든지 해야 될 일이고 트럼프 끝나고도 계속 갈 거니까. 근데 그거는 뭐 저는 90% 이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서 실속 챙기면서 하느냐가 문제겠네요. 근데 그거는 누가 어떤 업체가 와서 할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마스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야 이거 이렇게 하자가 될 텐데 업체에서는 뭐 HD 현대가 나서면 너 왜 네가 하니 뭐 그럴 테니까. 현재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워킹 그룹, 예. 한미 간 워킹 그룹에서 미국의 컨트롤 타워는 이제 백악관의 그 담당 부서가 지명이 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부에서 컨트롤하면서 근데 이제 그 조선 3사와 밑에 여러 기업들이 협업을 잘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경쟁하지 않고 이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말이 잘 먹히는 곳이 해요? 그 업종이? 이런 뭐 우리나라 업종 중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데가 꽤 있고 말 잘 듣는 업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 여기는 뭐 그냥 옆구리 찌르면 알아서 그냥 하고 통신 업종도 정부가 간섭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고
조선은 근데 정부가 뭐 도와주는 게 있어야 가끔씩 이런 거 해라 그러면 말을 듣지. 평소에 도와주는 게 있나요? 정부가 조선업을? 네, 조선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업체들이 좀 독립심이 강해서 네. 정부의 그런 통제를 잘 따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당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겠네. 네, 1,500달러 펀드를 가지고 음. 당근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각 기업의 총수의 의지가 중요한데 네. 뭐 적어도 이제 한화하고 현대는 음. 총수의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네. 한화는 아주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군요. 다른 그룹은 몰라도 하나 그룹은 미국에서 전력 진출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